이 차 타시면 10분 뒤에 돌아가십니다. 사고사로. 위장된 시체로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22살 청년이 72살 노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차키가 들려 있었어요. 방금 세차를 마친 낡은 검은색 세단이 물기를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죠. 뭐라고 했어? 지금 나한테 협박한 거야? 노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청년은 대답 대신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철컥. 뭔가 뜯어내는 소리가 났어요. 청년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손에는 손바닥만 한 검은 덩어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 사이로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한폭탄입니다. 시동 거는 순간 터지게 돼 있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르신 확실하게 보내드리려고 했네요. 노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노인이 연매출 8조 원 한강그룹 서진호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이 재벌가 전체를 뒤흔드는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순간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달빛 목욕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이 시작됩니다. 같은 날 오후 6시였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그룹 본사 지하 3층 회장 전용 주차장. 콘크리트 벽 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72세의 서진호 회장은 평소처럼 퇴근하려고 자신의 검은색 리무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발밑에서 끈적한 액체가 신발 밑창에 닿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진호 회장이 고개를 숙여 바닥을 봤습니다. 검은색 기름이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어요. 진호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차 밑을 비춰봤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호스가 날카롭게 잘려나가 있었어요. 단면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저절로 끊어진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자른 거였습니다. 진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기사. 진호가 30년 된 전속 운전기사를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진호는 휴대폰을 꺼내 김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리고 받지 않았어요. 비서실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10년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진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눈과 귀를 막고 손발을 묶어버린 거였어요. 진호는 주차장 구석에 있는 예비 차량 구역으로 뛰어갔습니다. 업무용으로 쓰던 회색 SUV가 있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스마트키 보관함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타이어를 봤어요. 네 바퀴 전부 송곳으로 찌른 듯 처참하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세단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예비 차량이 무력화되어 있었습니다. 진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음 패였구나. 나를 가두려고 짜고 친 거였어. 50년간 재벌 총수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의 회사 안에서 자신이 믿던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고립당한 거였어요. 그때 진호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주차장 맨 구석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곳에 낡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있었어요. 10년도 더 된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회사 창고에 처박혀 있던 폐차 직전의 차였죠. 진호는 홀린 듯 그 차로 다가갔어요. 운전석 문손잡이에 열쇠가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서 타고 가라는 듯이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심할 겨를이 없었어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진호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낡은 엔진이 끼걱거리며 간신히 돌아갔어요. 진호는 엑셀을 밟아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한강그룹 본사 35층 부사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42세의 서민준 부사장은 가죽 소파에 깊숙이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빨간색 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GPS 추적 신호였습니다. 민준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어요. 미끼를 물었군. 민준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습니다. 이상철, 나야. 아버지가 그 차를 탔어. 수화기 너머로 50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상철, 민준의 오른팔이자 비서실장 출신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움직이셨군요. 지금 어디쯤입니까? 도심 빠져나가는 중이야. 외곽으로 향하고 있어. 민준이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인적 드문 곳에서 확실하게 처리해. 사고사로 위장해야 뒷말이 없어. 실수하면 너도 끝인 거 알지? 걱정 마십시오.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72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아버지. 그 자리를 이제 자신이 차지할 거였습니다. 민준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편안히 가세요. 이제 한강그룹은 제 겁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자신의 발 아래 놓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민준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짜놓은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들 거라는 것을요. 도심 외곽의 허름한 손세차장에서 일하는 22살 청년. 기계 소리만 듣고 고장을 진단하는 천재적인 귀를 가진 그 청년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에서 40분쯤 떨어진 외곽 국도변. 굿모닝 손세차장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세차장 안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물 묻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 하나가 대형 트럭을 세차하고 있었습니다. 윤도현, 22살. 이 세차장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알바생이었어요. 도연이 고압 세척기로 트럭 바퀴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트럭 엔진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창문을 내리고 물었어요. 왜 그래? 세차 끝난 거 아니야? 도연이 트럭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시동 좀 꺼보세요. 뭐? 엔진 소리가 이상해요. 3번 실린더 피스톤 링이 마모됐어요. 쇠가 긁히는 소리 안 들리세요? 이대로 고속도로 타시면 엔진 눌러붙습니다. 운전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어제 정비소 갔다 왔는데 멀쩡하다고 했거든? 그때 사무실에서 50대 후반의 남자가 커피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만복. 이 세차장 사장이었어요. 푸근한 인상에 배가 좀 나온 아저씨였습니다. 사장님, 우리 도연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녀석 귀가 귀신이에요. 기계 소리는 뭐든 알아들어요. 저번에도 배달 오토바이 체인 끊어질 거 맞췄잖아요. 운전사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트럭을 몰고 나갔습니다. 만복이 도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아, 너는 진짜 세차장에서 썩을 놈이 아니라니까. 내가 공대 교수님 소개시켜준다고 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 도연이 젖은 걸레를 짜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 대학 안 가요. 외할아버지 병원비 아직 4천만 원 남았어요. 그리고 저 없으면 여기 문 닫아야 하잖아요. 만복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혀를 찼어요. 에휴, 그 재능이 아깝다 아까워. 도연은 대답 대신 씩 웃어 보이고는 세차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세차장 뒤쪽 창고 앞에는 낡은 샌드백이 매달려 있었어요. 도연이 작업용 장갑을 벗고 샌드백 앞에 섰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퍼, 퍼, 퍼. 샌드백을 치는 주먹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땀방울이 튀었어요. 도연의 눈빛이 방금 전 순박한 알바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매서웠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도연은 샌드백을 치며 외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해군 특수부대 교관 출신이었던 할아버지. 부모님이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신 후 도연을 키워주셨죠. 10년 동안 밥 먹는 시간 빼고는 훈련만 받았습니다. 무술, 사격, 생존술. 할아버지는 호랑이 같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 4천만 원을 남기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연아, 내 재능은 축복이자 저주다.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이 생기면 그때는 주저하지 마라. 도연은 주먹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때 세차장 입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낡고 지친 엔진이 힘겹게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먼지를 뒤집어 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틀거리며 세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이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그 노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연매출 8조 원짜리 한강그룹 회장이라는 것도요. 그저 피곤해 보이는 할아버지 손님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도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서진호 회장이 세차장 마당에 내려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며칠째 이어진 불면증과 극도의 긴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도연이 수건을 목에 걸고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세차하시게요? 진호는 도연의 얼굴을 쳐다볼 기력도 없었습니다.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도연 손에 쥐어줬어요. 깨끗하게 좀 닦아줘. 나는 좀 쉬어야겠어. 진호는 말을 마치자마자 세차장 한쪽에 있는 컨테이너 휴게실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위태로웠어요.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낡은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도연이 돈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거스름 돈 드려야 하는데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 만복이 사무실 창문으로 내다보며 소리쳤어요. 도연아, 손님 오셨네. 꼼꼼하게 해드려. 차 꼬라지 보니까 1년은 안 씻긴 것 같다. 네, 알겠어요. 도연은 낡은 세단을 세차 베이 안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고압 세척기 호스를 잡고 물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콱! 강력한 물줄기가 차체의 묵은 먼지를 씻어냈습니다. 시커먼 흙탕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어요. 같은 시각, 세차장 건너편 도로 가로수 밑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시동은 꺼져 있었지만 차 안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이상철이 조수석에 앉아 망원경으로 세차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50대의 이상철, 민준의 오른팔이었죠.
그의 손에는 빨간 버튼이 달린 검은색 리모컨이 들려 있었어요. 망원경 렌즈 너머로 도연이 열심히 차를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창문 너머로 소파에 누워 잠든 진호의 모습도요. 이상철이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어요. 영감탱이가 낮잠이나 자고 있네. 저게 마지막 잠인 줄도 모르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건장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누를까요? 여기서 터뜨려 버리죠. 이상철이 남자의 머리를 툭 치며 나무랐어요. 멍청한 놈. 여기서 터지면 주유소까지 불나. 부사장님이 원하시는 건 주행 중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야. 도로 나가면 그때 누른다. 이상철이 리모컨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건 조건부야. 스위치 켜도 바로 안 터져. 시동 걸어서 엔진에 전류 흐르는 순간 기폭되는 방식이거든. 이상철의 엄지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꾹. 플라스틱이 눌리는 둔탁한 감촉. 보이지 않는 전파가 허공을 가르고 세차장을 향해 날아갔어요. 도연은 차 밑을 닦고 있었습니다. 휠하우스 안쪽 가장 더러운 곳을 스펀지로 문질렀어요. 그때였습니다. 비. 아주 미세한 전자음이 도연의 고막을 때렸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고주파음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이건 자동차에서 날 소리가 아니야. 도연이 고개를 더 깊숙이 들이밀어 차축 안쪽을 살폈어요. 서스펜션 스프링 뒤쪽 어두컴컴한 사각지대. 그곳에 검은색 물체가 껌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기름때를 잔뜩 묻혀놔서 얼핏 보면 흙덩어리 같았어요. 하지만 도연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배선을 살폈어요.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이 시동 모터 쪽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군용 폭약, 그리고 원격 수신기가 달린 기폭장치. 도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수신기 불빛이 방금 켜졌다. 시동 버튼 누르면 터진다. 이건 단순한 협박용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를 형체도 없이 날려버리겠다는 확실한 사리가 담긴 물건이었어요. 도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시선이 도로 건너편에 멈췄습니다. 가로수 밑에 검은색 승합차, 사이드미러 각도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기다. 놈들이 저기서 보고 있어.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호 회장이 기지개를 켜며 걸어 나왔어요. 30분밖에 못 잤지만 며칠 만에 푹 잔 기분이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진호가 세차를 마친 차를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먼지투성이었던 차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깨끗하게 잘 닦았구먼. 진호가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2장을 더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내밀었어요. 잔돈은 됐어. 수고했네. 도연은 멍하니 서 있다가 기계적으로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오른손은 주머니 속에서 차키를 꽉 움켜쥐고 놓지 않았어요. 진호가 운전석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차키 주게. 갈 길이 바빠서.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굳게 담은 입술, 흔들림 없는 눈빛, 그저 진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키를 주면 이 어르신은 죽는다. 시동 거는 순간 이 차는 불덩어리가 된다. 진호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이, 총각, 내 말 안 들려? 키 달라고 했잖아. 도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어요. 천하의 한강그룹 회장이 동네 세차장 알바생한테 무시를 당하다니. 이 사람이 진짜 남의 차키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내놔. 만복이 사무실에서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험악해진 분위기를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만복이 도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야, 임마. 너 왜 그래? 어르신이 키 달라시잖아. 얼른 들여. 만복이 도연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키를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도연이 만복의 손목을 부드럽게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됩니다. 진호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안 돼?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내 차를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내가 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때 건너편 승합차 안에서 이상철이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5분이 지났어요. 차를 타고 나갔어야 할 진호가 아직도 세차장에서 알바생과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왜 안 타? 저 알바놈은 왜 저러는 거야?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혹시 알바생이 폭탄을 발견한 건가? 이상철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 되겠다. 아, 너희 지금 당장 나가. 가서 정리해. 영감탱이 억지로라도 태워. 알바놈이 방해하면 밟아버리고. 뒷좌석에 있던 건장한 남자 3명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들이 도로를 가로질러 세차장으로 전력 질주했어요. 자갈 밟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만복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따위 가게 당장 문 닫게 해줄 수도 있어. 쿵쿵쿵. 육중한 발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 3개가 진호를 에워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남자 중 우두머리가 진호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진호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었어요. 회사 경호팀 소속 직원들. 우두머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참 찾았습니다. 비서실에서 난리 났어요. 위험하게 수행원도 없이 이런 곳에 계시면 어떡합니까? 어서 차에 타시죠. 진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자네들이로군. 안 그래도 연락이 안 돼서 답답하던 참이었어. 남자들이 진호의 등을 떠밀듯 차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부축이라기보다는 강제로 끌고 가는 듯한 손길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진호가 아닌 자신의 주머니에 꽂혀 있다는 것을요. 걱정이 아니라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살기가 번들거리고 있다는 것을요. 도연이 한 발 옆으로 움직여 차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도연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소란을 뚫고 들어왔어요. 우두머리가 짜증스럽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뭐야? 비켜. 지금 회장님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안 보여? 키 내놔. 욕설이 섞인 거친 말투였어요. 진호가 놀란 눈으로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평소 깍듯하던 경호원들의 태도가 아니었거든요. 도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사내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모시는 분들이 회장님 말씀은 안 듣고 밀어붙이시네요. 이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우두머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도연의 주머니를 향해 낚아채듯 덤벼들었어요. 순간 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듯한 속도였어요. 도연이 뻗어오는 남자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비틀었어요. 우두둑. 뼈가 꺾이는 소리가 세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빠른 제압이었어요. 남자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은 손목을 놓지 않은 채 나직하게 말했어요. 이 차는 못 가져가요. 동료가 당하는 꼴을 본 뒤쪽 남자가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소뚜껑만 한 주먹이 도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하지만 도연의 고개는 이미 살짝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헛돌았어요. 도연은 피함과 동시에 몸을 낮춰 로우킥을 날렸습니다. 퍽! 파열음과 함께 남자의 무릎이 꺾였어요. 으악! 내 다리! 남자가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두 명이 쓰러지자 마지막 남은 남자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그가 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은색으로 번뜩이는 잭나이프 손잡이가 보였어요. 진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 저놈이 칼을!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자가 칼을 뽑기도 전에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수만 번 배웠던 동작, 상대의 호흡을 끊는 일격, 도연의 주먹이 남자의 명치 깊숙이 박혔어요. 헉! 단말마와 함께 남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거구의 몸이 마네킹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단 10초,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바닥에 널브러지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세차장에는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만 감돌았어요. 만복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호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어요. 도연이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진호가 겁에 질려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어요. 오지 마. 너 정체가 뭐야? 도연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용 멀티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진호는 영문을 몰라 바닥에 엎드린 채 도연의 다리만 쳐다봤습니다. 차 밑에서 툭툭하는 소리와 뭔가 잘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도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테이프로 감긴 손바닥만 한 덩어리가 들려 있었어요. 도연이 그것을 진호 발치에 던졌습니다. 철퍼덕. 덩어리 한가운데 박힌 작은 램프가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비. 규칙적인 전자음이 진호의 심장 박동과 맞물렸습니다. 복잡한 전선 사이로 폭약이 보였어요. 군대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시한폭탄. 시동 모터 배선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키 돌리는 순간 터지게 돼 있었어요. 도연이 손가락을 들어 도로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급발진하며 도주하고 있었어요. 저놈들입니다. 저 차에서 신호 보냈어요. 진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고장난 브레이크, 펑크난 예비 차량들, 그리고 이 폭탄.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준이야. 내 아들놈 짓이야. 그놈 말고는 내 동선을 이렇게 꿰뚫고 있을 사람이 없어.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이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진호가 화들짝 놀라며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그리고 간절했습니다. 총각. 아니 자네 이름이 뭔가? 윤도연입니다. 도연군. 제발 부탁하네. 경찰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도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경찰이 개입하면 내 아들놈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빠져나갈 거야. 그놈 뒤에 변호사가 수십 명이야. 게다가 이 일이 알려지면 그룹 주가가 폭락해. 수만 명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진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도연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어요. 처음 세차장에 들어올 때의 거만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도연 앞에 있는 건 살려달라고 비는 힘없는 할아버지였어요. 자네가 날 좀 지켜주게.
내 돈도 권력도 다 필요 없어. 지금 내 곁엔 아무도 없어.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진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는 도연의 눈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자들과는 다른 맑고 단단한 눈빛. 오직 도연만이 이 지옥에서 자신을 구해줄 것 같았어요. 내 비서가 되어줘. 아니, 내 그림자가 되어줘. 자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겠네. 제발 이 늙은이 목숨 좀 지켜줘. 도연은 진호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 속에서 병실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외할아버지의 눈빛이 겹쳐졌어요.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라. 할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여의도 한강그룹 본사 로비. 출근하는 직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소음은 정문 회전문이 돌아가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멈췄습니다.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어요. 링거를 꽂고 있지만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서진호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미는 사람은 낯선 청년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던 윤도현.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몸에 딱 맞는 맞춤 블랙 수트, 날카로운 턱선과 흔들림 없는 시선, 주변을 경계하는 절제된 움직임.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분 회장님 아니야? 위독하시다고 뉴스 났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줬습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인파가 갈라졌어요. 도연은 휠체어를 밀며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버튼을 누르며 낮게 속삭였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뒤에 있습니다. 진호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만 믿겠네. 35층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중역들이 앉아 있었어요. 상석 회장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서민준 부사장. 42세의 민준은 침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친께서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의식불명 상태이십니다. 그룹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부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제가 회장 대행직을 수행하고자. 민준이 의사봉을 들어 책상을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육중한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모든 임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민준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가 의식불명이라는 거냐? 서진호 회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도연이 휠체어를 밀고 당당하게 회의실 중앙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죽었어야 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서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아, 아버지, 어떻게? 진호가 콧방귀를 끼며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왜? 내가 죽어서 장례식이라도 치를 줄 알았냐? 아쉽게 됐구나. 내 명줄이 좀 질겨서 말이야. 회의실 안에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어요. 민준 편에 줄을 섰던 임원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호가 임원들을 둘러보며 선언했어요. 소개하지. 윤도현 군이다. 내 직속 수석 비서관이자 내가 부재시 내 모든 권한을 대리할 대리인으로 임명한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준이 책상을 치며 반발했어요. 아버지 제정신이십니까?
어디서 굴러온 놈인지도 모르는 애한테 대리인이라니요? 굴러온 놈? 내 목숨을 구한 사람한테 자격 타령이 무슨 소용이야? 불만 있으면 나가. 진호의 강경한 태도에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여기서 더 대들었다가는 페류나로 낙인 찍힐 뿐이었습니다. 민준 편의 김이사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의 결정은 존중합니다만 회사는 감정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최근 자율주행차 센서 결함 문제로 주가가 폭락 중입니다. 회장님 판단력이 예전 같으신지 의문입니다. 김 이사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어요. 차량이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기술팀에서는 하드웨어 전면 교체를 주장하는데 회장님께서는 예산 문제로 반대하셨죠. 이 판단 미스가 회사를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기술적 문제는 경영진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진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어요. 민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도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그 오류, 하드웨어 문제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김 이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비서관님, 여기는 공학 박사들도 해결 못한 문제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회의실 한쪽에 전시된 센서 모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박사님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답은 단순한 곳에 있거든요. 도연이 센서에 전원을 켰습니다. 정상 작동을 알리는 녹색불이 들어왔어요. 도연은 스마트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들리자 스마트폰을 센서 뒤쪽 배선 뭉치에 갖다 댔어요. 스피커에서 기분 나쁜 노이즈가 들리더니 모니터 화면이 빨간색으로 바뀌며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이게 무슨... 김 이사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도연이 스마트폰을 떼자 센서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도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전파 간섭입니다. 센서 자체는 멀쩡해요. 하지만 뒤쪽 배선 뭉치가 외부 전파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 차들은 스마트폰이랑 블루투스랑 온갖 전파 속에 있잖아요. 차폐 처리가 부실해서 통화만 해도 센서가 먹통되는 겁니다. 비싼 센서 바꿀 게 아니라 배선에 500원짜리 차폐 테이프만 감으면 해결돼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백억 원이 들 뻔한 문제를 스마트폰 하나로 증명해 보였어요. 중립을 지키던 기술 담당 이사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사들의 눈빛이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공격이 오히려 도연의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민준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회의가 끝난 후 35층 회장실. 진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고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어요. 도연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진호가 물을 받아 마시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고생은 자네가 했지. 아까 그 모습 정말 통쾌하더군. 내 속이 다 뻥 뚫리는 것 같았어. 도연이 회장실 벽면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동양화 액자 뒤를 더듬더니 손톱만 한 검은 물체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책상 밑, 화분 틈새, 소파 아래, 순식간에 5개의 작은 기계가 도연 손바닥 위에 모였습니다. 이게 다 뭔가? 도청기입니다. 회장님 사무실까지 쥐새끼들이 들어와 있었네요.
도연이 도청기들을 바닥에 놓고 구두 뒤꿈치로 지식였어요. 바지직 소리와 함께 도청기들이 박살났습니다. 이제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약 드실 시간이에요. 도연이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냈어요. 기존에 진호가 먹던 약과는 색깔이 달랐습니다. 기존 약은 수면제 성분이 너무 강해서 낮에도 기력이 없으셨을 거예요. 주치의랑 상의해서 성분 조절했습니다. 식단도 맵고 짠 거 대신 저염식으로 바꾸라고 지시해뒀어요. 진호는 멍하니 도연을 올려다봤어요.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친자식보다 더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 은밀한 밀실 안에 민준과 이상철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양주를 병째로 들이키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놈 뒷조사는 끝났어? 이상철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윤도현, 22세, 고아입니다. 부모는 어린 때 사고로 죽었고 해군 특수부대 출신 외할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병원비를 꽤 남겼더군요. 사채업자들한테 빚 독촉받고 있습니다. 4천만 원. 민준이 비릿하게 웃었어요. 돈? 고작 돈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 놈이었어? 쉼대. 1시간 후 밀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도연을 맞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입을 벌린 검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5만 원권 다발이 가득 들어차 있었어요. 어림잡아도 5억은 되어 보였습니다. 앉아. 긴 말 안 하겠네. 자네 빚이 4천이라고 했나? 이거면 빚 갚고 대학 가고 집도 사고 남은 인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민준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연기를 뿜었어요. 조건은 간단해. 회장님 약에 내가 주는 걸 조금만 타.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나한테 보고해. 어때? 세차장에서 평생 걸레질해도 못 만질 돈이야. 도연은 돈가방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맑고 투명해서 민준은 순간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사장님, 도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어요. 사람을 잘못 보셨네요. 도연이 테이블 위 돈가방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밀실의 정적을 깼어요. 저는 빚 갚으려고 회장님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회장님은 가격표가 없는 분입니다. 당신 같은 장사치 눈에는 돈으로 보이겠지만 저한텐 가족이에요. 도연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려나갔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천한 알바생 주제에 자신을 훈계하고 나갔습니다. 민준이 양주병을 벽에 집어던졌어요. 와장창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 건방진 새끼 죽여. 당장 죽여버려. 이상철이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블랙익을 불러. 제일 독하고 잔인한 놈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도연의 관리 덕분에 진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움푹 패였던 볼에 살이 오르고 늘 충혈되어 있던 눈도 맑아졌어요. 어느 주말 오후 도연은 진호를 데리고 도심 뒷골목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원조 할매 순대국밥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평생 최고급 요리만 먹던 진호는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뽀얀 국물 위로 들깨가루와 파가 듬뿍 올려진 순대국밥이 나왔어요. 도연이 깍두기 하나를 진호 숟가락 위에 올려줬습니다. 회장님, 이건 이렇게 드셔야 해요. 국물 먼저 말고 깍두기랑 고기를 한 입에 넣어보세요.
진호가 시키는 대로 한 입 넣었어요. 우물우물. 뜨겁지만 구수한 국물과 아삭한 깍두기가 입안에서 터졌습니다. 진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5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리어카 끌며 고물상하던 시절,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사주던 그 국밥 맛이었어요. 진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평생 먹은 밥 중에 제일이야. 식사 후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도영군, 자네 무술은 어디서 배웠나? 할아버지한테요. 특수부대 교관이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밥 먹는 시간 빼고는 훈련만 받았어요. 호랑이 같은 분이셨겠구먼. 네. 무서운 분이셨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주먹은 사람 때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써야 한다고요. 진호는 도연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장남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내 큰아들도 자네 같았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지. 살아있었으면 자네만 한 아들이 있었을 텐데. 진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무렵 민주는 스파이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어요. 진호가 유언장을 수정하려 한다는 것.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도연에게 상당 부분의 지분을 유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에 들린 만년필이 두 동강 났어요. 노망난 늙은이가 결국 선을 넘는구나. 민준이 달력의 날짜 하나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한강그룹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날이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유언장에 도장 찍기 전에 끝내야 해. 창립기념일. 그날이 늙은이 제삿날이다. 한강그룹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호텔 대연회장은 수많은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들어서는 순간부터 등골이 서늘했거든요. 경호업체 직원들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초점이 없고 움직임이 지나치게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이 진호에게 속삭였어요. 회장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오늘은 일찍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귀를 찢는 화재 경보음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동시에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쇄도했어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경호팀장이 달려왔어요. 회장님, 이쪽입니다. VIP 전용 대피로 확보됐습니다. 진호가 경호팀장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봤어요. 팀장의 재킷 안쪽에서 번뜩이는 주사기를. 안 돼요. 도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도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대한 벽처럼 에워쌌어요. 도연이 밀쳐내려 했지만 그 사이 진호는 경호팀장에게 끌려 사라졌습니다. 도연이 보안실로 달려가 CCTV를 확인했어요. 화물용 승강기 앞. 팀장이 진호의 입을 막고 구급차에 태우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구급차에는 병원 마크도 없었어요. 번호판은 진흙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했어요. 하지만 골목에서 검은색 세단들이 튀어나와 길을 막았습니다. 깡패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위협했어요. 도연이 브레이크를 잡으며 차체를 들어 올리는 잭나이프 기술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어요. 회장님, 도연이 핸들을 내려쳤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경기도 외곽 폐화학 공장. 오랫동안 방치되어 깨진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윙윙거렸습니다. 공장 한가운데 서진호 회장이 낡은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라이터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호가 수정하려던 유언장이었어요. 아버지, 진작 제 말을 들으셨어야죠. 민준이 라이터를 켰습니다. 칙, 불꽃이 종이 끝을 핥았어요. 유언장이 검은재가 되어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민준이 쟤를 구두로 비비며 웃었어요. 이제 유일한 상속자는 저예요.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도현, 지금 아버지가 내 앞에 있어. 서해안 국도변 폐화학 공장이야. 30분 줄게. 혼자 와. 경찰 부르면 바로 불 지른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연의 손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함정이었어요. 들어가면 죽는 덕.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세차장 창고로 갔어요. 할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벗고 두꺼운 가죽 라이딩 기어를 입었어요. 안에는 작업용 앞치마를 덧입었습니다. 벽에 걸린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끝에 강철 노즐을 용접해둔 세상에 하나뿐인 무기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단정한 비서가 아니었어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다리세요. 회장님. 폐공장 주변에는 블랙이글 용병 수십 명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옥상에는 저격수가 진입로를 조준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라이트를 끄고 측면으로 침투했습니다. 보초를 서던 용병 하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도연이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퍽!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용병이 쓰러졌어요. 쾅! 철문이 굽어지며 날아갔습니다. 먼지 구름 사이로 도연이 걸어 들어왔어요. 용병들이 일제히 총구를 겨눴습니다. 새빨간 레이저 포인터가 도연의 가슴팍에 춤을 췄어요. 움직이지 마. 쏜다. 도연은 대답 대신 허리춤에서 소화기를 꺼냈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바닥으로 던졌어요. 동시에 쇠파이프로 소화기 몸통을 가격했습니다. 펑! 하얀 분말이 연막탄처럼 터져 나왔어요. 시야가 순식간에 차단됐습니다. 안 보여. 사격 중지. 하얀 안개 속에서 악마가 사냥을 시작했어요. 도연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퍽! 우두둑. 총소리 대신 뼈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연달아 터졌어요. 도연의 쇠몽둥이는 머리가 아닌 손목과 무릎만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살인은 하지 않지만 전투 불능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단 1분 만에 10명의 용병이 바닥을 구르며 신음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용 전파 차단기를 꺼내 던져뒀어요. 원격 기폭 신호가 먹통이 됐습니다. 폭탄 타이머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진호를 등에 업었어요. 꽉 잡으세요. 도연아, 놔두고 가라. 너라도 살아야지.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모신다고. 도연이 불길을 뚫고 달렸습니다. 무너지는 천장에서 철근이 도연의 종아리를 강타했어요.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 공장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두 사람이 잔디밭을 구르는 순간 쾅! 폭발음과 함께 공장이 무너졌어요. 불기둥이 밤하늘을 집어삼켰습니다. 도연은 온몸으로 진호를 감싸 파편을 막았어요. 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도연아, 괜찮냐? 눈 떠봐. 도연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떴습니다. 시선이 어딘가를 향해 고정됐어요. 공장 뒤편 비상도로. 민준이 자신의 세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도주하려는 거였어요. 도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친 다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스로틀을 끝까지 감았습니다. 민준의 차를 추격했어요. 도연이 공중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오토바이가 세단 지붕 위로 날아왔어요. 쇠몽둥이가 앞유리를 박살냈습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쏟아졌어요.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놓쳤습니다. 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았어요. 쾅!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도연이 찌그러진 문을 뜯어냈어요. 민준이 기어 나오며 빌었습니다. 살려줘. 돈 줄게. 얼마든지. 도연은 민준의 멱살을 잡아 끌어냈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돈 타령이군.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은 주먹을 내렸습니다. 경찰들이 달려들어 민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일주일 후 TV 뉴스가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한강그룹 서민준 부사장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진호가 리모컨으로 TV를 껐어요. 침대 위에서 도연이 눈을 떴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두꺼운 깁스가 채워져 있었어요. 회장님, 무사하셨군요.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내 덕분에 살았어. 내가 없었으면 난 이미 뼈만 남았을 거야. 진호가 도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아니, 이제 너는 내 하나뿐인 가족이야. 도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고아로 자라며 느껴보지 못한 아버지의 온기가 전해졌어요. 저도 회장님이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정법원 앞. 도연과 진호가 나란히 걸어 나왔어요. 도연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병호가 결정문. 이제 도연은 법적으로 진호의 아들이자 한강그룹의 후계자가 됐어요. 이제 진짜 내 아들이구나. 도망갈 생각 마라. 네. 평생 모시겠습니다. 도연은 진호의 전폭적 지원으로 미뤄뒀던 학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한강그룹 내 신설된 미래기술연구소 최연소 수석연구원이 됐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경기도의 묘지, 도연과 진호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비석에는 강철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의 외할아버지 묘소였어요. 진호가 직접 준비한 술을 비석 앞에 따랐습니다. 어르신, 처음 뵙습니다. 서진호라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훌륭하게 키워주신 손자, 제가 아들로 삼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평생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도연이 할아버지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저 가족 생겼어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최고급 세단을 타고 굿모닝 손세차장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그의 복장은 명품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익숙한 회색 작업복이었어요. 만복이 호스를 들고 반색하며 뛰어왔습니다. 어이구, 우리 연구원 어르신 오셨나? 사장님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저쪽 라인 제가 맡을게요. 재벌가의 후계자가 됐지만 도연은 여전히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알았어요. 세차를 마친 후 도연은 진호가 기다리는 차로 걸어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진호가 웃었어요. 어디든 좋아. 자네랑 함께라면. 도연이 룸미러로 진호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어디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 차가 세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속으로 새로운 가족을 태운 차가 힘차게 달려갔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한 가족,
이제 그들 앞에는 고장난 브레이크도 폭탄도 없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